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부산의 늦은 밤, 민수는 영업 업무를 마치고 홀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도로 위는 숨죽인 듯 고요했고 산길은 까만 리본처럼 구불구불 이어졌죠.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소리와 엔진의 낮은 떨림만이 동행처럼 깔려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푹 숙여졌다가 다시 들리는 순간 핸들이 휘청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대로 가다간 큰일을 치르겠다는 공포가 목을 죄어왔어요. 민수는 서둘러 눈앞에 보이는 좁은 샛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차 불빛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일어나며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았죠. 그럼에도 그는 잠깐 눈만 붙이자는 생각으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차창 바깥에서 얇게 긁는 듯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금속을 긁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 차체를 따라 퍼졌죠. 민수는 흠칫 놀라 눈을 번쩍 떴지만 주위는 처음처럼 고요했어요.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 불빛은 차 한 몇 미터만을 밝히고 있었죠. 그는 꿈인가 중얼거렸지만 가슴속엔 차갑고 끈적한 서늘함이 퍼졌어요. 손끝이 떨리고 뒷목이 스스로 뻣뻣하게 굳어갔죠. 창문 너머로 시선을 던져도 보이는 건 허공뿐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유리 너머에 바싹 붙어있는 듯한 착각만 남았어요. 출발을 시도하려는 찰나 차 앞쪽의 어둠 속에서 형체가 어렴풋이 꿈틀거렸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건가 싶었지만 곧 땅바닥을 기어오는 낮고 축축한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빛에 드러난 건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손바닥으로 아스팔트를 긁으며 민수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뼈가 드러난 인형처럼 뒤틀려 있었죠. 손톱이 바닥을 긁을 때마다 금소금이 귀를 찢었고 머리카락은 흙과 함께 질질 끌려다녔어요. 민수는 숨을 크게 삼키며 몸을 굳혔어요. 땀이 이마에서 식은 땀처럼 흘러내렸고 눈앞 장면이 현실인지 환영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죠. 본능이 그를 움직였어요. 민수는 정신없이 시동을 걸고 악셀을 힘껏 밟았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비명을 질렀고 차체는 흔들리며 골목을 박차고 나갔죠. 백미러로 스친 장면 속 여자는 여전히 기어오며 미친 듯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흰 얼굴은 흘러내린 가면 같았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흩날리며 도로에 쓸려갔죠. 민수는 떨어져, 제발 떨어져 속삭이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은 경련하듯 떨렸고 차 안은 그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어요. 도망치려는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한참을 내달리던 끝에 드디어 부산 시내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차창을 스치자 그제야 민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죠. 차가 멈추자마자 그는 문을 열고 현관까지 거의 달려 들어가듯 몸을 던졌어요. 문을 잠그고 바닥에 무너져 앉자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무언가 붙은 건가 속삭이며 떨었죠. 공포는 아직도 몸속에 남아 가시지 않았고 그날 밤 민수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 길을 지나지 않겠다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며칠이 지나 민수는 거래처 미팅을 마친 뒤 계획에 없던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늦은 밤 귀가길,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죠. 처음엔 별다른 일 없었지만 얼마 못 가 기사님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룸미러에 비친 두 눈이 민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동공이 덜컥 흔들렸죠. 민수는 순간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뒷거울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기사님은 갑자기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죄송합니다를 연거푸 중얼거리며 차를 갓길에 세우고 뛰어내렸죠. 요금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치는 뒷모습만 남았어요. 황당함에 멍하니 앉아있던 민수는 집 근처였기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죠. 대리기사가 본 건 단순한 민수의 얼굴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산길에서 본 여자가 따라온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들었어요. 등줄기를 타는 서늘한 기운은 발끝까지 번졌죠. 민수는 방 안불을 모두 켜놓은 채 새벽까지 뜬 눈으로 버텼어요. 차에 무엇인가 붙어버렸다는 직감이 점점 더 확고해졌고 그 확신은 불안과 함께 심장을 옥죄었어요.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늦은 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국도를 달리던 차체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깜짝 놀라 룸미러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뒷유리 위로 까맣고 동그란 형체가 얼핏 스쳤어요. 와이퍼가 빗방울을 훌듯 움직이는데 그 곡선을 따라 뭔가가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불빛에 드러난 건 거꾸로 뒤집힌 사람의 머리였어요. 머리카락이 좌우로 미친 듯 흔들리며 유리를 때렸고 그 광경에 민수의 숨은 목구멍에 걸려버렸어요. 공포는 몸을 무겁게 짓눌렀고 눈은 제멋대로 떨렸죠. 민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악셀을 밟았어요. 엔진은 괴성을 토해내며 도로 위를 미친 듯 달렸고 차체는 바람을 갈라 흔들렸죠. 그는 제발 떨어져, 제발 중얼거리며 눈앞의 길만 노려봤어요. 백미러 속 머리카락은 끈질기게 유리를 두드리며 따라왔고 마치 안으로 기어들려는 듯 요동쳤죠. 손에 쥔 핸들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웠고 숨소리는 칼날처럼 갈라졌어요. 마침내 어느 순간 룸미러 속 그 형체가 뿌연 흔적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민수는 안도하지 못했어요. 공포는 여전히 어깨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죠. 심장이 조금 진정될 즈음 이번엔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무언가 차 지붕에 올라탄 듯 철판이 움푹 꺼지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죠.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루프 쪽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흰 얼굴이 유리에 바짝 붙어있는 게 보였어요. 입술은 뒤집힌 채 크게 벌어져 있었고 검은 눈동자가 굳은 듯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민수는 비명을 삼키듯 내쳤고 곧 온몸이 경직됐어요. 이성이 끊어지려는 순간 핸들을 붙든 손끝마저 얼어붙었죠. 그날 이후 민수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업무 특성상 차를 두고 다닐 수는 없었지만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소금과 팥을 사서 차량 곳곳에 뿌렸어요. 바닥 매트, 트렁크, 심지어 본닛 위까지 빠짐없이 흩뿌리며 떨리는 기도를 이어갔죠. 하지만 이상한 소음은 여전히 들렸고 룸미러 속에서 가끔 스치는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건 단순한 불길함이 아니구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언가가 차에 붙어있다는 직감은 더 짙어졌어요. 얼마 뒤 장거리 출장이 잡혔고 다행히 거래처 부장과 동행하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니 조금은 괜찮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핸들을 잡았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부장은 차에 오르기 전 유난히 지붕 쪽을 힐끗거렸어요. 민수가 부장님, 왜 그러십니까? 묻자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임 팀장,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지붕 위에 뭐 좀 해, 소금이든 팥이든.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은 흔들렸죠. 부장이 본 것도 자신이 본 그것과 같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장님, 뭐가 보이십니까? 물었어요.
부장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뱉었죠. 지금도 있어? 마치 누가 지붕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 한마디에 민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서늘해졌어요. 그간의 경험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는 순간 두 다리가 휘청거렸죠. 그는 필사적으로 부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호소했어요. 그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고 두 손은 떨려 시트 위에 고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공포가 현실임을 타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부장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 주소를 문자로 찍어 보냈어요. 여길 찾아가 보게. 내가 아는 분이 계셔. 다음날 이른 아침,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그곳을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사찰이었고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죠. 스님은 민수를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말씀은 이미 들었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헛된 기운이 따라붙는 게 느껴집니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어요. 민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맺히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스님은 이건 무조건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래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스님의 지시에 따라 사방에 막걸리를 한 잔씩 뿌리고 남은 한 잔은 본닛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죠. 부디 편히 올라가십시오. 제발. 떨리는 목소리는 산사의 고요 속에 흩어졌어요.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차 안에서 작은 안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님이 던진 한마디가 계속 가슴에 남았어요. 혹시 물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물가에 간 적은 없습니다. 대답했어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상하군요. 손발이 붓고 젖은 기운이 따라붙습니다. 수살기에 행색이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달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에는 산길에서 선잠 들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혹시 그날 서늘한 바람이 뒷목을 스치듯 스며들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옆에 붙어 있었죠. 며칠 후 외근으로 함안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흘려보내던 민수의 눈에 낯익은 길목이 스쳤죠. 바로 그날 졸음을 참다 못해 차를 세웠던 그 샛길이었어요. 햇빛이 드러난 낮이라 주변이 뚜렷하게 보였는데 샛길 뒤편으로 커다란 저수지가 드러났어요. 민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수지는 어두운 거울처럼 고여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수면은 묘하게 일렁였죠.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스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물가에 다녀오셨습니까? 그 질문이 뼛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현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소름을 돋게 했어요. 그 저수지는 죽음의 저수지라 불렸고 절벽은 자살바위라는 별칭까지 붙어 있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찾는 곳이라 했어요. 민수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그 절벽 아래서 선잠을 들었고 그 순간 무언가가 자신에게 옮겨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굳어졌죠.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마주한 여인의 그림자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그 수면 속에서 길을 잃은 원혼이라는 거려. 그 후로 민수는 차를 타는 매 순간마다 긴장을 놓지 못했어요. 룸미러 속 빈자리를 확인하고 창문을 내려 바람을 들이마셔도 묘한 그림자가 따라붙는 듯했죠. 소금과 파드로 의식을 반복했지만 잠시뿐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차를 처분하지 않았어요. 할부금과 생활 탓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에선 떠나지 않는 동행이 된 듯한 느낌이 있었죠. 공포와 함께 묘한 연민까지 깃들었어요. 민수는 결국 그 존재와 함께 달려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부산 톨게이트 근처에서 차가 갑자기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했죠. 핸들이 제멋대로 꺾이며 차체가 요동쳤는데 그 순간 민수는 분명히 느꼈어요.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 돌려주는 듯한 힘을요. 차는 가까스로 균형을 되찾았고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어요. 민수의 등골은 싸늘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지켜주고 있는 건가 공포와 고마움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사고 이후 민수는 매번 출발 전 작은 재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막걸리 한 잔, 소금 한 줌, 판며달을 차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여 기도했죠.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차 안은 숨결조차 조용해졌고 불빛마저도 차분히 깔렸어요. 공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선 동행이 차를 감싸는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죠. 민수는 스스로에게 보내지 못한다면 함께 달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되뇌었어요. 민수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출근길에도 외근길에도 늘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죠. 동료들에게는 차를 처분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알았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거려. 간혹 거울에 스친 머리카락 자락이나 유리에 남은 물방울 같은 흔적이 눈에 밟혔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기겁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동행심이 자라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민수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어요. 새벽길에 혼자 달리다 보면 바람이 없는 밤에도 천장에서 뭔가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뒷좌석 경고등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켜졌죠. 그는 차분히 핸들을 쥐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공포를 완전히 없앨 순 없었지만 그 존재를 인정한 순간부터는 차가 무덤이 아닌 또 다른 집처럼 느껴졌어요. 이 길 위에선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감각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는 그 존재를 적대하기보다 받아들이려 했어요. 매달 제사를 지내듯 작은 제물을 올리고 중요한 출장 전엔 꼭 막걸리와 소금을 챙겼죠. 가족 앞에서는 밝은 얼굴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늘 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듯 속삭였어요. 오늘도 무사히 부탁드립니다. 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어쩐지 누군가의 시선이 창가 너머에서 따뜻하게 지켜보는 듯했죠. 민수의 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공포의 기억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동행이 자리하고 있었죠. 산길에서 시작된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었지만 그는 끝내 차를 처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작은 제물과 기도로 길을 나서며 함께 달리는 법을 배운 거였죠. 공포와 감사가 공존하는 기묘한 관계, 그것이 민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자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